자, 그 11강 상편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그 최진승 학생은 이제 기말 레포트 주제로 뭘 선정했냐면 그 일본인 납치 문제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의 족쇄 혹은 돌파구 뭐 어느 쪽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일본은 육자회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해왔고 지난주 가토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는 현 내각의 최우선 과제다. 근데 이건 사실 일본 내각 바뀔 때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본 애들이 이 문제를 다뤄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급했으면 벌써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어도 몇 번은 했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 말은 지들도 그렇게 급하게 이 문제, 그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라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그래 왔는데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사 또한 덧붙였다고 하고요. 이는 비핵화만큼이나 진전이 없는 아젠다가 일본인 납치 문제고 이만큼 이 문제는 일본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현 정부는 북일 관계, 북미 관계에 주안점을 두겠다 약속했지만 늘 핵심을 비껴가긴 했고 삼국의 관계에서는 이제 비핵화가 다가 아니다. 즉 인권을 건드려야 되는데 인권 문제는 사실 크게 다루지 못해왔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논의가 비핵화에만 치중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비핵화와 인권을 모두 진행형으로 즉 점진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이제 이게 꾸준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본의 납치 문제가 과연 한반도의 그 미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다 라는 게 이 발제 주제의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일본 내부에서 이 문제를 과연 적극적으로 다뤄왔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다뤄왔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보면 괜찮은 내용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김수빈 학생. 김수빈 학생은 뭐라고 했냐? 역시 고령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게 한국의 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도입 부분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뭐 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제 오래전부터 일본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고민이었고 뭐 이랬다 저랬다 쭉 얘기 있죠. 이건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 의학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연구해 보고 싶다. 요거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얘기할 때 행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국가가 뭐 조세 제도의 개혁이나 또는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법률을 갖다가 좀 정비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연구 흐름인데 김수민 학생은 이걸 의학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자 냉동의 활성화, 체외 수정의 활성화 같은 어떤 출산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난자 냉동 활성화라든지 체외 수정의 활성화 같은 부분은 물론 난자 냉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출산 대책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론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체외소장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불임 대책, 불임 치료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너무 이쪽으로 이 두 가지에만 꽂혀버리면 어떤 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어긋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더 균형감 있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권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걸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혜민 학생 같은 경우는 모던 걸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도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연구에서는 타이쇼 대정시대, 이게 이제 타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일본에서 가장 자유롭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최대화가 됐던 시대가 바로 이제 이 타이쇼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등장했던 모던 걸, 사회적인 역할, 특징, 그리고 생활 방식을 당대 일본 문학 작품과 미디어에서 어떻게 구사하고 평가했는지를 분석을 할 겁니다. 동시대 때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다르지 않으니까요. 당대 일본 여성에 대한 문학과 미디어의 지배적인 서사는 그들을 일본 근대화에 영향을 받아 하나의 집합체로 보긴 했지만 당시 현실에서의 일본 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즉 근대화에 영향을 받은 일본 여성들을 모던걸이라는 편협적인 인식 아래 제한을 했다. 그들은 서양 문물을 쫓아가고 문란한 존재라는 기존의 묘사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당대 일본 여성들이 어떻게 근대화에 발맞춰 나가려는 나라의 일부였는지, 또 포지티브 리버티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자유의 측면에서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기술하고 이들에 대해 이해를 보다 폭넓게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연구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의미, 시대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구 방법을 보면 우선 모던 걸이 역사적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당대 일본 문학과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모던 걸의 특징을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이들이 어떻게 경제와 시장 분야에 기여했는지도 분석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된 것을 나름대로의 평가할 것인데 긍정적 자유와 근대화를 접목시켜서 그들이 어떻게 긍정적 자유를 증진시켰는지도 기술하고자 한다고 여기 이제 묘사를 하셨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이것도 재밌는 주제 같고요. 상당히 이제 독창적인 그리고 독특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우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조우성 학생이라고 제가 아는 거는 파일명에 조우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제 리포트 제출하실 때 도 그렇고 기말 리포트 뭐 이런 중간 리포트니 그다음에 감상문이니 모두 통칭하는 건데요. 표지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한양대학교 이렇게 표지 만들고 밑에 막 무슨 안무기 교수 적고 학번 적고 이름 적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앞에 간략하게 그냥 학과 학번 이름만 정확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처럼 본문에 이걸 안 적으시면 이게 나중에 이게 누구 건지 이게 만약에 이 제목이 훼손이 돼버리면 모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꼭 본인 소속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일본 정치는 기말 리포트 주제로 이제 에도 막부 체제와 일본 경제의 연관성이라고 해서 선물 시장, 오사카 쌀 거래소의 기원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 독특한 주제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본문의 주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학술적 난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치는 경제에 선행하는가 또는 그 반대인가. 그러니까 경제가 먼저냐 정치가 먼저냐 뭐 이 얘기죠. 어떤 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사실
이게 사실은 정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모든 관련 학문들의 고민입니다. 뭐가 문제냐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의 영향을 어느 쪽의 잘못으로 이런 난장판이 됐냐. 사실 책임 소재 가리기 위해서 사실 나온 얘기인데 그게 가장 이제 이런 논의들의 출발점이었죠. 누구 잘못이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거기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다수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냐면 잘못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다물어야지 뭐. 하여튼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일부 보면 이러한 질문에는 현재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답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입지가 흔들리며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사실 자유롭게 다 통하고 서로 영향을 받고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이제 다 닫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신자유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간이 진짜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물질에 후행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물질은 곧 생산 양식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곧 경제에 대한 정치의 후행이라는 답변으로 치환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상당히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공산주의 체제의 실패 이후에도 주요한 경제 이론으로서 존속하는 사실에서도 그 합당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성자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상기했다시피 서두에 제시된 질문은 절대적인 답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특성이 다양한 논쟁과 연구를 촉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에는 한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이 주된 답변으로 인식된다면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작성자는 반대 입장에서의 연구를 진행하여 주류와는 다른 의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여기서부터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되는 연구를 하겠다. 불안한데 일단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일본 정치에 대한 연구라는 본질적 목적과 함께 엮기 위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장시간의 조사 끝에 작성자는 파생 상품의 기둥 중 하나인 선물이 일본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물 시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쌀거래소는 에도막부 고유의 정치 체제로 인해 출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사실 이제 그 쌀에 대한 선물 투자 이거는 심각했습니다. 잘만 투자하면 대박 로또를 맞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군산 이런 데서도 소위 미두 투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좀 심했었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정하고 다음으로 에드마프 체제가 이러한 변수들과 얼마나 유사한 요소를 갖는지를 논의하고 향후 이런 요소들과 선물 계약 출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작성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물론적 사고에 대한 반박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과학에서 비판적 관점을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주제고요.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거는요 정우영 학생 건데 제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유추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 일본에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아베가 사진 사퇴했고 뭐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동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중국몽 얘기 나오고 그래서 기말 레포트에서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만들고자 했던 일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일본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을까? 어떤 일본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죠.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쁘진 않고요. 또 그게 제가 누차 이제 이런 연구 주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는 극우니까 극우로 하려고 했을 거다는 식의 그 무조건 답정 너
이렇게로만 빠지지 않으면 여기 괜찮은 주제일 수 있는 겁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전몽국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갈 수 없게 됐지만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와 이를 넘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더 큰 군대를 가지고자 하는 일본의 목표와 일본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를 국제관계 차원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고요. 그 냉전으로 시작해서 21세기 동북아의 패권 다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자위대 창설부터 지금까지 일본 군대의 흐름 넘어서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사를 가지고자 하는 일본이 국제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혀보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 평화헌법 개정과 그를 통한 이제 군대를 갖는 것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결국 이를 통해서 아베가 그렸던 일본은 어떤 일본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베가 만들고자 했던 그 일본의 미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주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신원혁 학생이 낸 주제 같은 경우는, 필자가 일본 정치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혹시 이제 이 과목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그냥 긴장이 됩니다. 솔직히 욕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긴장이 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할 필요 없는 어떤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는 게 맞고요. 이게.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잘 모르고 있더라. 이 세대는 종전 후에 미국 주도로 평화법이 제정돼서 일본은 헌법상 전력 보유 금지 국가고 쭉 있죠. 그래서 평화법에 명시된 조항만 기억하고 일본이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군사력 증강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자위대의 능력과 집단 안보권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데 있답니다. 이게 주제군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능력과 집단 안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다는 거고, 군사력은 하드파워의 일종으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중요 행위자인 일본의 자위대의 부상과 이것이 가지는 힘의 함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우선 평화헌법의 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자위대의 변천,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것으로 이제 쭉 연결되고자 하는 거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일본이 펼친 논리를 연구해서 자위대 행보와 연결시킬 것이고,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과 집단적 자위권 법안 통과가 거시적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시적으로는 한국과의 관련성,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는 동북아 영내 그 세력 구도의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뤄볼 거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의 동맹이 굳건해져서 세력 균형의 판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일 관계의 행보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제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게는 이제 어떻게 투영되며 집단적 자위권이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주제의 핵심 주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겠다고 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면 참고로 저희가 이게 11강 상편은 아마 리뷰를 해서 한 40분쯤 되면 끝날 거고요. 40분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강 만약에 상편이 45분이나 50분이 안 되면 중편이나 하편에서 그만큼 이제 보충을 하니까 그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11강이면 그 11강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한 강의당
한 강의가 아니죠. 그 강의를 저희가 3개로 나누거든요. 11강 같은 한 강의를 이제 3부작으로 나눠 가지고 상중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편당 보통 평균 45분 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상의 손해는 보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메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11강 상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남은 주제들을 쭉 소개하면 상편은 끝날 것 같아요. 상편으로. 그리고 11강 중편하고 하편 그리고 12강은 저희가 그 일본 원자력 문제 후쿠시마 사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 문제 포함한 에너지 문제, 그리고 그 일본의 우주 개발, 또 군사 안보와 연관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강, 12강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될 건데, 그 오늘 이제 11월 20일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 그 지방에 좀 가야 돼가지고 지방에 가서 녹화를 하기 위해서 그 장비들 다 챙겨가니까 음질은 다소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요번 주 안으로 다 올라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까지는 이제 그 12강까지 다 업로드가 될 걸로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로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3주 차잖아요. 13강이니까 그건 이제 좀 선제적으로 녹화를 해서 그 목요일 되기 전에, 수요일 되기 전에 올려놓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맞추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일정을 맞추겠다. 수요일 날 올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제 날짜 원래 강의 날짜보다 좀 더 일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내드릴 게 있는데 지금 블랙보드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보드에 과거 강의 영상을 하나하나 지금 블랙보드 상으로 옮겨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석 문제에 대해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그러면 유튜브에 또 댓글 달아야 되냐, 아니면 블랙보드에 들어가서 이거 보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그 반영을 해놓을 거니까, 다만 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유튜브에 댓글에 달아주시고 기존에 달던 것처럼 뭐 수강은 블랙보드에 가서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학교 방침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유튜브 온리로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블랙보드에 지금 병행해서 올리는 건데, 근데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공지는 뭐 아마 블랙보드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공지가 뜰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 11강 1강부터 11강까지 전부 다 블랙보드에 아마 요번 주 안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공지가 뜰 건데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올리진 않을 거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보면 강민 학생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를 선정하셨는데, 한국과 일본은 잦은 마찰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에서 본다면 국교 재개 이래 50년 동안 밀도 짙은 우호 협력과 이제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옹호 등 글로벌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의 국가를 만들어냈고,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는 지렛대로서 기능을 해왔고요. 또 이제 국민의 생활 양식과 문화 수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선진성과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에 침투한 한류와 인류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생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세계 문명 발전에 함께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시고요. 본질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와 비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면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양국 국민은 먼저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 미루기보다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국의 정치가와 여론 주도층은 인류가 지향해온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현재 문제와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평화로운 한일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뭐 이제 보편적인 얘기 쭉 나오고요. 협력과 보완과 개선, 극복과 해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한일 관계는 미래를 바라보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아마 이 연구의 이제 기본 방향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정서와 감정을 헤아려야 되고 역사 문제를 똑바로 잡아야 되고
독일의 나치와 다름없는 학살을 일삼던 일본,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분노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위안부 문제부터 해서 정확하게 바로잡기 전에는 한일 관계는 비즈니스에서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그 이제 연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 글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 주관적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 아이디어를 담는 건 중요한데, 그 평가 부분에서는 본인 아이디어를 담으면 되고, 연구 자체에서는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시는, 뭐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영준 학생이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 대일 경제 구조 문제 및 해결 방안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저희 이제 대일 무역 적자 보는 거, 아까도 이제 다른 학생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많은 이슈를 접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적 측면의 동요를 통해 사실 뭐 느끼는 부분이 많다.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온 국민이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주장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남들에게 제시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된 일본 정치론을 되게 열심히 수강해서 다짐을 했다. 이게 그 다짐에 대한 얘기군요. 그러니까 다짐을 하셨고,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도. 평소에 국제정치 및 국가 간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반대로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대일 외교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영토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치에서 이제 경제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일본 정치를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열심히 이제 주제를 연구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대일 경제 구조 문제하고 한국의 대일 경제 구조 문제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인데, 근데 이제 이유하고 방법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다짐은 굳이 이런 다짐을 두 번씩이나 앞뒤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임재현 학생. 임재현 학생은 이제 어떤 주제를 할 거냐,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과 이와 관련 있는 일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내에서의 여론이 아니고 일본 내에 이제 한국에 대한 여론을 보겠다는 거죠. 사실 또 그러니까 평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연구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자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상당히 모범이 아니고 모험적인 연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고 이제 도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죠. 갖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이제 대박 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물론 이제 일본 쪽에 대해 특별한 루트가 있거나 자료 구하기 어렵지 않으면 이제 또 괜찮은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필자는 이제 타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자국에 대한 비교와 연관성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것이 타국의 정치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이유에서 일본의 정치와 한국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의원내각제와 같이 정치 대표성의 측면은 이미 만연하게 다루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와 같은 주제를 생각해내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노자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행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멸시를 보이게 되어 국민이 주도적으로 행한 반일운동이다.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운동이었고, 결국 이제 일본의 관광지나 무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결과가 막대했든 혹은 그렇지 않았든 간에 일본에 대한 대대적인 반항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위 말하는 국뽕에 힘입어서 여당은 큰 힘을 얻었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일정 부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졌죠. 물론 이제 이 노자펜 운동에 대해서 비판점도 존재하고 모든 국민이 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방식의 국민 선동하는 정치는, 이거 그 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유태인 쫓아내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독일 사람들이 잡자라고 했던 나치가 했던 거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정책을 악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정치가 국민을 선동하는 건데, 이건 진짜 올바른 정치는 아닙니다. 성과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잘됐든 못됐든 공히 비판할 포인트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판해야 되고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누가 했든 간에 어떤 정당이 이걸 주도했든 간에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 정당은. 그렇다면 이제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그 여론에 대한 일본 정당의 행보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분석해서 보겠다는 거죠. 괜찮은 주제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참고 문헌이나 참고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상현 학생. 주제는 이제 바람직한 한일 관계. 상당히 좀 모호한 주제인데요. 사실 이게 정하기는, 말하기는 쉬운데, 그 바람직한 한일 관계, 그걸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선뜻 답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모호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모호한 주제인데, 주제 선택의 이유. 지금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보호주의, 코로나 등 국제정치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미국의 마찰도 있었고, 중국의 눈치 보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약간 투닥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 외교 위기 원인 중 하나가 실패한 대일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분명히 한국의 우방국이고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이제 연구자는 전제를 하고, 정치적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지만 일본과는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치열한 지정학적 대립이 상존하는 동아시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높은 외교적 영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국과 일본 양국가에 모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동맹을 공유하고 있고요. 내용이 좀 많네요. 줄여서 읽겠습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수사가 유행하기도 했지만 선택의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립은 현실적으로도 사실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중국에는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외연적으로는 현 정부의 주요 수뇌부들은 미국을 조금 속일 수 있을 거다, 시간을 끌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데, 북한과 중국이라는 대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패권적 행보를 자주 보이는 국가고, 1대1로 사드, 히토류 무기화 등의 사례를 볼 때 중국의 경제력은 한국, 일본에게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경제, 안보 분쟁에 있어서 일본과의 긴밀한 공동화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미국과의 비대칭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모두 안보,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이제 동맹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성과가 필요할 때 흔히 쓰이는 것이 동맹국 돈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LNG와 무기 할당, 분담금 인상 등의 문제는 비대칭 동맹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고질적인 현상이었고요.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일 내 협업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한일 관계는 좀 안 좋죠. 미국이 사실 이걸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 하지만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 역사, 현황, 개선 필요성, 악화 요인, 개선 방안 나오는데, 물론 가목차긴 한데 목차가 약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구조가 너무 단순해요. 구조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목차니까 어차피 뭐 좀 더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뭐 개선이 되겠죠. 하여튼 뭐 구조를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문제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개선을 안 되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주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그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보는 겁니다. 일본은 또 한국이 원인 제공자라고 하겠죠. 근데 양국가가 서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원인 제공자로 해버리면 그 문제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개선 안 됩니다. 결국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짜임새가 있는 목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보고서에서는 뭐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피상적인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몇 가지만 이제 그냥 검토해 보고 끝나버리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목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승재 학생이 한 내용 있는데, 역시 이제 아까 다뤘던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이 주제입니다. 그 이승재 학생 같은 경우는 분쟁의 역사가 두 집단이 상호 교류하면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협력은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 그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 중에 그 위안부 문제는 두 나라가 그 감당하기 어렵죠.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참혹한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야, 해도 이런 짓을 하냐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우리가 약간 이게 왔는데 지금 윤미향 건 때문에 이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위에 있던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래버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 윤미향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단적인 예로 독도 분쟁, 독도가 우리가 경찰을 보내서 지금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그러려니 하고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지 그냥 큰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윤미향 사태가 터진다는 거는 독도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냐면, 일본의 관광객이든 뭐 낚시꾼이든 간에 독도에 몰래 들어왔는데 얘를 TV 카메라 보는 데서 우리 경찰이 얘를 사살해 버리는 거예요. 비무장인 관광객을. 그 정도의 충격. 그렇게 되면 이건 분쟁 지역으로 완전 부각되는 거고 우린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위안부 문제에서의 윤미향 사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니까 돈 몇 푼 노리는 협잡꾼으로 국가 자체가 매도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를 지금 다루겠다는 거죠. 뭐 남아프리카 아라파트 문제 해결 과정, 진실과 화해위원회 개념도 넣으려고 하고, 뭐 사회의 담론을 구성하는 또 뭐 대담적 진실, 뭐 연관된 진실, 뭐 이런 것들을 쭉 거론하셨는데요. 뭐 윤미향 사건하고는 별개로 주제의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제의식이고,
저기 뭐 연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제출하신 분들 36분 중에 마지막으로 거론할 부분이 일본의 자민당 독주체제 지속 원인 분석을 내주신 그 김건우 학생입니다. 김건우 학생도 다른 여기 이제 본문에 지금 김건우라고 안 적혀 있는데 리포트 내실 때는 그 신경을 좀 써주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총 60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제목, 그러니까 파일명에는 있는데 왜 파일명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 되는 순간 이 파일명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이게 뭐 아스키 코드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그게 다음 같은 데서 이제 첨부 파일 다운하면 종종 파일명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진짜 난감합니다.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메일 본문에도 그게 없고 여기도 그게 없지만 일일이 다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 보고서 본문에 이 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일본의 자민당 독주 체제의 지속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조사 방법은 이제 뭐 문헌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고, 목차본을 보면 현대 일본 정상의 양상을 설명하고 미 군정 이후 일본의 정당 정치 역사를 살펴보고 이유를 분석하고 자민당의 업적, 일본 국민의 지지 혹은 무관심 뭐 이런 방향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목차는 좀 더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는 지금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지 해가지고 예. 계속 진행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민당 독주체제 지속 원인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 중복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36분의 어떤 그 연구 주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1강 상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1강 중편부터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